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 훈련장 위로 불어닥치는 바람은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것은 단순히 기온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을 감싸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과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의 무게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연병장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하린 소령의 눈빛은 그 차가운 바람보다 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렬해 있는 대원들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훑어내리고 있었으며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연병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그것도 여군으로서 707 특임단의 지역대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취임 초기부터 숱한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가녀린 체구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군복 핏은 칼같이 단정했고 베레모 아래로 드러난 표정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구심, 어린 시선들을 오직 실력 하나로 잠재워 왔지만 여전히 그늘진 곳에서는 그녀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불순한 움직임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하리는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굳이 내색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대원, 침투 준비. 하린의 짧고 명료한 명령이 무전기를 타고 대원들의 이어피스에 꽂히는 순간 훈련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실전과 다름없는 살기로 뒤덮였다. 이번 훈련은 도심진의 고층 건물 점거 테러 상황을 가정한 고난도 진압 작전으로 0.1초의 오차가 인질의 생사를 가르는 긴박한 시나리오였다. 레펠 강화를 준비하는 대원들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고 헬기의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하리는 태블릿 화면을 통해 각 분대의 이동 경로와 심박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작전 전체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선두 진입조를 이끄는 박도훈 상사는 겉으로는 완벽한 복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헬멧 아래 감춰진 그의 눈빛은 비릿한 조소를 머금고 있었다. 20년 가까이 특수부대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인 그에게 사관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론으로 무장한 어린 여자, 장교의 지시는 우스운 소꿉장난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풍부한 실전 경험이 할인의 엘리트 코스보다 우월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부대 내의 실질적인 장악력은 계급장이 아닌 짬밥에서 나온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곤 했다. 작전 개시 신호와 함께 대원들이 허공으로 몸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과정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포금탄이 터지는 굉음과 함께 가상의 테러범들이 제압되는 데는 채 3분이 걸리지 않았다. 하리는 모니터를 통해 박 상사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의 사격 솜씨와 전술적 기동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미세하게 작전 계획보다 반박자 빠르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명백히 지휘관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교묘하고도 오만한 시위였다. 훈련이 종료되고 땀에 젖은 대원들이 연병장에 다시 집결했을 때 하리는 단상에서 내려와 박 상사의 앞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흙먼지가 묻은 전투화와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대원들 사이에서 박 상사는 턱을 치켜들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하린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하린이 자신의 완벽한 임무 수행을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고 주변의 부사관들도 박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묘한 기대감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하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박 상사, 진입 타이밍이 0.5초 빨랐습니다. 그 찰나의 독단적인 행동이 후방 지원조의 사각을 만들 뻔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까? 하린의 목소리는 높낮이의 변화 없이 평온했지만 그 내용은 폐부를 찌르는 듯 전곡을 찔렀다. 대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박 상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불그락푸르락해졌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굳어졌다. 그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억누르며 짐짓 억울하다는 듯한 과장된 말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현장 상황이 급변하여 본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 상사는 본능과 현장 경험이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책상물림 장교인 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주변의 대원들 사이에서 미약하게 동요하는 기색이 감지되었는데 그것은 현장 요원들이 가지는 지휘부에 대한 본능적인 반발심을 자극하려는 박 상사의 계산된 화법이었다. 그는 자신이 부당하게 지적받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할인을 융통성 없고 꽉 막힌 지휘관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할인은 그의 얄팍한 수작에 말려들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특수작전에서 본능은 철저한 훈련과 계산 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당신의 그 빗나간 본능이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할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 상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못 박듯이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고 박 상사는 결국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다. 이 짧은 대치 상황은 707 부대 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균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다. 훈련이 끝나고 샤워실로 향하는 라커룸에서 박 상사는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사물함 문을 거칠게 닫았다. 저 어린 계집애가 계급장 하나 믿고 설치는 꼴이라니 현장이 뭔지도 모르는 게 어디서 지적질이야. 그는 주변에 있는 하사관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그의 추종자들은 박 상사의 눈치를 보며 맞장구를 쳤고 할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험담은 그렇게 습기 찬 라커룸의 공기처럼 끈적하게 퍼져나갔다. 박 상사는 단순히 불평을 늘어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할인을 확실하게 밟아버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 있던 최 중사가 슬그머니 다가와 말을 거들었다. 형님,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형님 경력이면 지역대장보다 더 오래 굴렀는데 고작 0.5초 차이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줍니까? 최 중사의 말은 박 상사의 타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박 상사는 수건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으르렁거렸다. 두고 봐라. 이번 연합훈련 때 아주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지휘관이 무능하면 부대원들이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지. 한편 집무실로 돌아온 할인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박 상사가 단순한 불만 세력이 아니라 부대의 기강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박 상사의 과거 징계 기록과 작전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는데 할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불투명한 행적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된 USB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하며 다가올 충돌에 대비해 자신만의 무기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할인이 모니터에 띄운 자료들은 박 상사가 담당했던 보급품 관리 대장과 외부 업체와의 통신 기록들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서류들이었지만 교차 검증을 통해 드러난 미세한 불일치들은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흔적을 가리키고 있었다. 할인은 특유의 예리한 분석력으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지만 아직은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다. 박 상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용의주도한 인물이었고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두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주에 예정된 다국적 연합 대테러 훈련은 할인에게 있어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국제적으로 증명할 중요한 무대였지만 동시에 박 상사에게는
할인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절호의 기회가 될 터였다. 할인은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복잡한 작전 지도 위로 붉은색 표시를 하며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전장의 적보다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적은 바로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아군이라는 사실을.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707 부대의 지휘 통제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하리는 씁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피로를 쫓아냈다. 그녀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단순히 테러리스트뿐만이 아니었다. 군대라는 보수적인 조직 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성차별적 편견, 그리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부패한 세력과의 싸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하리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에게 후퇴란 곧 죽음을 의미했으며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영내의 은밀한 창고 구석에서 박 상사는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것은 연합훈련에 사용될 특수 장비들이었는데 그는 장비의 핵심 부품을 능숙한 손놀림으로 조작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정교한 사보타주였다. 박 상사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이할인 소령,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장비가 말을 안 들으면 어쩔 건데? 이번에는 네 그 잘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꼴을 똑똑히 봐주마. 그는 조작된 장비를 다시 상자에 넣고 봉인 라벨을 정교하게 붙여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훈련 도중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인 할인의 관리 소홀로 돌아갈 것이 뻔했다. 게다가 국제 옵서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가 될 것이며 이는 곧 할인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었다. 박 상사는 자신의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며 휘파람을 불었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 룸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거웠다. 할인은 연합훈련의 세부 일정과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었고 박 상사를 비롯한 부사관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교환 속에는 은밀한 모의가 오가고 있었다. 할인은 그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짐짓 모른 척하며 브리핑을 이어갔다. 그녀는 적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사냥꾼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팀원 간의 완벽한 호흡입니다. 특히 통신 장비와 개인 화기의 점검을 철저히 하십시오. 아주 사소한 결함이 작전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할인이 강조하며 박 상사 쪽을 쳐다보자. 박 상사는 흠칫 놀라는 듯 했으나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염려 마십시오, 중대장님. 장비 점검은 제 목숨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할인은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다. 훈련 D-Day가 다가올수록 부대 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할인은 늦은 밤까지 작전 지역의 지형과 기상 조건을 분석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녀는 이번 훈련이 단순한 연습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박 상사의 지나치게 순종적인 태도, 부사관들 사이에 은밀한 눈빛 교환, 그리고 보급 창고 출입 기록의 미세한 이상, 징후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 그녀를 겨냥한 함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할인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김중위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김중위, 훈련 당일 예비 장비 세트를 별도로 확보해 두도록, 그리고 통신 채널 하나를 비공식적으로 열어둬.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대비책이 필요해. 김중희는 할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고 즉각 이행했다. 하리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지휘관이었고 김중희는 그런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헬기 계류장에는 각국의 특수부대 지휘관들과 평가관들이 모여 있었고 707 특임단의 위용을 보여줄 헬기들이 굉음을 내며 시동을 걸고 있었다. 하리는 완전 군장을 갖추고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박 상사와 마주쳤을 때 박 상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로움처럼 보였다. 하리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경례를 받아주며 헬기에 올랐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굉음과 함께 헬기의 로터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작전 지역 상공의 정지 비행을 시작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폐공장 단지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표적들과 가상의 인질들이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본능적인 불안감을 경고하고 있었다. 국제 옵서버들과 군 수뇌부가 지켜보는 모니터링 룸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꽂히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지만 하리는 헬기 레페룡 로프를 움켜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전과 동일한 강도로 진행되는 고위험 작전이었다. 알파팀 강하 개시. 하린의 명령과 함께 선두 대원들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 로프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대원들의 모습은 잘 짜인 기계 부품처럼 정교해 보였다. 그러나 박 상사가 포함된 브라보 팀의 차례가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박 상사의 바로 뒤를 따르던 신입 하사가 강화하려는 순간 로프의 고정 장치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온 것이었다. 그것은 정상적인 장비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금속성의 비명소리였고 하린의 예민한 청각은 그것이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님을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하린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끊어지기 직전의 안전고리를 낚아챘다. 장갑을 낀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엄청난 마찰열과 무게감이 그녀의 어깨 관절을 뽑아버릴 듯이 강타했다. 신입 하사의 몸이 허공에서 덜컥거리며 멈춰 섰고 하리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비명을 질렀다. 움직이지 마. 그대로 대기해. 그녀의 팔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고 헬기의 진동 속에서 그녀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만약 그녀가 0.1초만 늦었더라도 신입 하사는 수십 미터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즉사했을 것이 분명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지상에 착지했을 때 작전 구역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예정된 진입 루트가 꼬이면서 대원들의 동선이 엉키기 시작했고 폭파 지점의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연막탄이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렸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하리는 신속하게 대열을 재정비하려 했으나 통신 장비마저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뱉어낼 뿐 먹통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기에는 너무나 자기적이었고 하리는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박 상사의 실루엣을 노려보았다. 그는 당황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묘하게 느긋했다. 결국 작전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엉망진창으로 종료되었다. 가상의 테러범들은 제압되었지만 인질 구출 점수는 낙제점에 가까웠고 아군 피해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헬기에서 내려 지상 통제소로 걸어가는 하린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멀리서 지켜보던 외국 장성들과 사령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하리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비릿한 피맛을 삼키며 다가올 문책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닌 더 끔찍한 모욕이었다. 장비 해제를 위해 집결한 곳에서 박 상사가 거칠게 헬멧을 바닥에 내던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의 정적이 깨졌고 모든 대원들과 평가관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박 상사는 얼굴을 시뻘겋게 물들인 채 할인을 향해 삿대질을 시작했다. 이게 다 중대장님 때문입니다. 현장 상황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 명령 내리니까. 장비 과부하 걸리고 애들 다 죽일 뻔한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훈련장의 소음을 뚫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었으나 박 상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연기하고 있었다. 하리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대응했다. 박 상사, 지금 상관에게 무슨 태도입니까? 장비 결함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박 상사는 할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는 주변에 모여든 타 부대원들과 고위 장교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조사? 무슨 조사를 합니까? 애초에 여자라고 현장 경험도 없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앉혀놓으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의 입에서 여자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작전 실패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신공격이었다. 박 상사는 멈추지 않고 비수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당신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몇이나 됩니까? 다들 뒤에서 수군대는 거 안 들입니까? 위쪽 라인 잘 타고 얼굴 반반해서 진급 빠르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박 상사의 발언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었다. 주변의 대원들은 경악하여 숨을 죽였고 외국 옵서버들은 통역병의 설명을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하리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표정만큼은 석고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박 상사가 원하는 그림이 될 것이었다. 그는 할인을 히스테릭하고 무능한 여군으로 낙인 찍어 군복을 벗기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 미친년아, 네가 지휘관이면 다야? 내 부하들 목숨이 장난 같아? 박 상사는 급기야 욕설까지 퍼부으며 할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다른 부사관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그를 말렸지만 그는 씩씩거리는 짐승처럼 날뛰었다. 너 같은 건 군인도 아니야. 그냥 제복 입은 인형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특수부대 흉내를 내고 있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의 침이 튀며 할인의 군복에 묻었지만 할인은 그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그 순간 할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박 상사의 광기 어린 눈빛 속에서 그가 느끼고 있는 비틀린 우월감과 열등감을 동시에 읽어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고 할인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가장 저열하고 비겁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소라는 곳 사령관의 귀에 들어갔고 헌병대가 출동하여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 상사는 헌병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할인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두고 봐. 네가 옷 벗는 꼴 내가 꼭 보고 말 테니까. 사태가 수습된 후 할인은 사령관실로 호출되었다. 사령관은 침통한 표정으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소령, 자네에게 유감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박 상사가 자네의 지휘 부실과 직권 남용에 대해 정식으로 투서를 넣었네. 게다가 오늘 작전 실패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훈련 중 발생한 하극상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박 상사는
자네가 무리한 명령으로 부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목격자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네. 하리는 차렷 자세로 서서 사령관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박 상사의 추종자들이 그의 거짓말에 동조하여 진술을 조작했을 것이 분명했다. 707 부대 내에는 박 상사의 입김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하리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사령관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자네의 직무를 일시 정지하네. 당분간 근신하며 대기하도록. 그리고 이번 일로 부대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서는 각오해야 할 거야. 직무 정지 명령을 받고 집무실로 돌아온 하리는 자신의 명패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노력과 성과가 단 한 번의 비열한 모략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 상사가 그녀를 인형이라고 불렀던가. 그녀는 그 오만한 착각이 얼마나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다고 다짐했다. 하리는 책상 서랍에서 개인용 태블릿을 꺼내 보안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는 훈련 전날 그녀가 김중희에게 지시하여 확보해둔 비공식 통신 채널의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재생했다. 잡음 섞인 소리들 사이로 박 상사가 작전 시작 직전 누군가와 은밀하게 주고받은 무전 내용이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그래, 3번 로프 고리에 손 써뒀어. 타이밍 맞춰서 터뜨리면 돼. 그 여자 당황하는 꼴 좀 보자고. 그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박 상사가 자신의 부하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할인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었다. 할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이 증거를 당장 제출하는 대신 더 깊은 늪으로 박 상사를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다. 지금 당장 이것을 터뜨린다면 박 상사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이고 그를 비호하는 배후 세력들이 움직일 수도 있었다. 하리는 박 상사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장 방심하는 순간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아야만 했다. 하리는 짐을 챙겨 관사로 돌아왔다. 군복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그녀의 몸에 배어있는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리는 박 상사가 뱉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하나하나 되새김질했다. 미친년, 무능한 여자, 몸으로 때운 자리. 그 말들은 그녀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냈지만 동시에 그녀를 괴물로 각성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707의 지휘관이 아닌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가고 부대 내의 술집에서는 박 상사와 그의 패거리들이 모여 축배를 들고 있었다. 봤냐? 그 계집애 얼굴 하얗게 질린 거? 내가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 박 상사는 맥주잔을 부딪히며 호탕하게 웃어댔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리는 직무 정지를 당했고 여론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공고해졌음을 과시하며 앞으로 부대를 어떻게 장악할지 떠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겨누고 있는 칼날이 이미 목구멍 바로 밑까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하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박 상사의 개인 금융 기록과 통화 내역을 정밀 추적하기 시작했다. 군 내부망에 접속할 권한은 박탈당했지만 그녀에게는 공식적인 경로 외에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었다. 그녀는 과거 정보사령부 파견 시절 구축해 놓은 비밀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할인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찾는 맹금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때 할인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전화를 받자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요청하신 자료 확보했습니다. 박 상사가 최근 6개월간 군수업체 관계자와 12차례 만났더군요. 그리고 그 업체는 불량 장비 납품 의혹으로 내사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할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다. 박 상사는 단순한 사내 정치질을 넘어서 군수 비리라는 거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할인은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다. 박도훈, 네가 판 무덤이 생각보다 깊구나. 내가 친히 그 바닥까지 안내해주지.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훈련장의 흙먼지를 씻어내리고 있었지만 할인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는 씻겨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반격의 서막을 열 것이었다.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일 것이며 박 상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처절한 악몽이 될 것이었다. 이할인 소령의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이 지났지만 707 특수임무단의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지휘관의 부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권력의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혼란을 초래했다. 박도훈 상사는 마치 자신이 이 부대의 진정한 주인이라도 된 양 어깨를 펴고 연병장을 활보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거칠 것이 없었고 마주치는 대원들은 황급히 경례를 붙이며 그의 눈길을 피하기 바빴다. 박 상사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던 유일한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그동안 숨겨왔던 탐욕스러운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박 상사는 가장 먼저 사고 당사자였던 신입 하사를 휴게실 구석으로 불러냈다. 아직 공포가 가시지 않은 신입 하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박 상사는 그런 그를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담배 연기를 뿜어냈다. 김하사, 네가 살 길은 하나뿐이야. 그날 장비 점검은 완벽했는데 중대장이 무리하게 강화 명령을 내려서 로프가 꼬였다고 진술해. 알겠어? 박 상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협박의 무게는 신입 하사의 숨통을 조여오기에 충분했다. 신입 하사는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박 상사의 위압적인 태도에 다시 입을 다물었다. 진실을 말한다면 군 생활이 끝장날 것이고 거짓을 말한다면 존경하던 지휘관을 배신해야 하는 딜레마가 그를 괴롭혔다. 박 상사는 그런 하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눈치 챙겨야지. 이 바닥에서 줄 잘못 서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내가 내 진급은 책임지고 보장해주마.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 그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거절할 수 없는 악마의 제안이었다. 박 상사는 대원들의 진술서를 조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훈련 당일의 장비 불출 기록과 정비 일지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행정반장과 결탁하여 전산망에 접속했고 장비 결함의 원인을 노후 하나 관리 부실이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으로 둔갑시켰다. 모든 데이터는 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구성되었고 진실을 가리키던 흔적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영원히 삭제되었다. 박 상사는 모니터 위로 깜빡이는 삭제 완료 메시지를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편 관사에 칩거 중인 할인의 하루는 겉보기에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조깅을 하고 서재에 앉아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막과도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고
박 상사가 취할 다음 행동들을 예측하며 대응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려 무모하게 움직이는 대신 적이 방심하여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할인의 거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세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복잡한 알고리즘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군 내부망 접속이 차단된 상태였지만 우회 경로를 통해 외부 서버에서 박 상사와 연루된 군수업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와 숫자들은 박 상사가 단순한 장비 조작범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 사슬의 중간 관리자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하리는 차가운 커피를 들이키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박 상사는 부대 인근의 고급 요정에서 군수업체 이사와 은밀한 회동을 가졌다. 붉은 조명 아래 값비싼 술과 안주가 차려졌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웃음이 번들거렸다. 박 상사님, 이번 일 처리 솜씨가 아주 일품이십니다. 그 깐깐한 여자가 떨어져 나가니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군요. 이사가 아부 섞인 칭찬을 건네며 술을 따랐고 박 상사는 거만하게 잔을 받아들었다. 걱정 마십시오. 그 계집애는 다시는 군복 못 입습니다. 제가 아주 싹을 잘라버렸거든요. 술 기운이 오른 박 상사는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으며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할인이 얼마나 무력하게 당했는지를 묘사하며 낄낄거렸고 이사는 맞장구를 치며 그를 추어 올렸다. 그들은 앞으로 납품할 불량 장비의 물량을 늘리고 그 차액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거리낌 없이 떠들어댔다. 방음이 잘 된 룸 안에서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의 발 아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룸 구석에 놓인 화분 속에 초소형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리는 헤드셋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박 상사가 자주 드나드는 업소를 파악하고 미리 잠입하여 장치를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역겨운 대화 내용이 귓가에 울릴 때마다 할인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다. 군인의 명예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동료를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기생충에 가까웠다. 할인은 녹음 버튼을 누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계속 떠들어봐. 그 모든 말이 너희를 옥죄는 사슬이 될 테니 다음 날 부대 내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공고가 붙었다. 대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분위기는 흉흉했다. 대부분의 여론은 이미 박 상사가 퍼뜨린 소문대로 할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대원들은 할인이 실력 부족으로 사고를 냈고 책임을 회피하려다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박 상사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며 할인을 비난하는 여론을 주도했다. 그는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대원들을 은근히 따돌리며 부대 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할인의 충직한 부하인 김중희는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몰래 관사로 찾아와 할인에게 부대 상황을 전했다. 중대장님, 이대로 계실 겁니까? 박 상사가 하는 짓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원들도 점점 동요하고 있고 거짓이 진실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김중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하지만 할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에게 차 한 잔을 내밀었다. 김중희, 흥분하지 마. 지금 네가 나서면 박 상사는 너까지 표적으로 삼을 거야. 그러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겨. 할인의 침착한 태도에 김중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계획이라니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할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노트북을 가리켰다. 박 상사는 자기가 덫을 놓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셈이야. 나는 그가 더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고. 하리는 김중희에게 몇 가지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징계위원회 당일 박 상사의 알리바이를 깨뜨릴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하는 일과 박 상사가 조작한 전산 기록의 원본 로그를 찾아내는 임무였다. 김중희는 위험한 일임을 알면서도 할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지휘관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준비했다. 징계위원회 전날 밤 박 상사는 자신의 관사에서 양주를 마시며 승리의 기분에 취해 있었다. 그는 내일이면 할인이 불명예 전역을 당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상상에 젖어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내일 위원회에서 할 증언을 연습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소령은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연기는 소름 끼치도록 자연스러웠고 그 스스로도 자신의 거짓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박 상사는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박도훈 상사, 밤길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거든. 그것은 기계적으로 변조된 음성이었지만 그 말투와 억양은 분명 할인을 연상시키고 있었다. 박 상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누구냐? 이할인, 너지? 지금 협박하는 거야? 하지만 상대방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 상사는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 젠장, 다 죽어가는 마당에 발악을 해? 어디 해보라지. 내일이면 내년은 끝이야.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그를 괴롭혔다. 그것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이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와 닮아 있었다. 같은 시각, 할인은 제복을 다림질하고 있었다. 날카롭게 잡힌 칼주름은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방 한쪽 벽면에는 박 상사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녹음 파일, 자금 추적 내역, 조작된 로그 기록, 그리고 김중희가 확보해온 핵심 증언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할인은 다림질을 마친 제복을 옷걸이에 걸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박 상사. 기대해도 좋아. 할인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머릿속은 내일 있을 전투에 대한 생각으로 맑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썩어빠진 부대의 환부를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존재였고 그 명예를 더럽힌 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적이었다. 창밖의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서늘한 결기가 어려 있었다. 날이 밝자 707 부대의 대회의실은 징계위원회를 참관하기 위해 모인 간부들로 가득 찼다. 위원장석에는 법무참모와 감찰실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피시민석은 비어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 상사가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정복 차림에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가벼운 목례를 했고 몇몇 간부들은 그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분위기는 이미 박 상사의 승리로 기울어진 듯했다. 곧이어 문이 다시 열리고 할인이 입장했다. 그녀의 등장은 장내를 순식간에 침묵에 빠뜨렸다.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뿜어내는 기백은 여전히 날카롭고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피시민석에 섰다. 그녀의 시선이 박 상사와 마주쳤을 때 박 상사는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할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위축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죄인을 심판하러 온 재판관의 눈빛과 같았다. 위원장이 헛기침을 하며 회의 시작을 알렸다. 지금부터 707 특수임무단 이하린 소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기의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박 상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시나리오는 완벽했고 이제 할인이 무너지는 꼴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할인이 들고 온 얇은 서류 가방 속에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폭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징계위원회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박도훈 상사의 진술은 거침없이 이어졌다. 그는 준비해온 시나리오대로 자신을 불합리한 명령에 희생된 피해자로 포장하며 열변을 토했다. 당시 현장 상황은 중대장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소령님은 무전을 무시하고 강화를 강행했습니다. 박 상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짙게 배어 있었고 간간히 떨리는 손길로 물을 마시는 제스처까지 취하며 연기력을 뽐냈다. 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설득되는 분위기였고 박 상사의 눈가는 승리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법무참모가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피시민은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지휘관의 오판에 있다는 주장입니까? 장비 결함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박 상사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장비는 훈련 전 완벽하게 점검되었습니다. 이는 정비 일지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하중과 잘못된 각도에서의 진입이 로프 파손의 주원인입니다. 그는 미리 조작해둔 정비 일지 사본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자신의 주장에 쐐기를 박으려 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위원장의 시선이 할인에게로 향했다. 이할인 소령, 박 상사의 주장에 대해 반론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위원장의 말투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건조했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보였다. 할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박 상사의 예상과 달리 절망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얇은 USB 드라이브를 들어 보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말보다는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72시간 동안 제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역추적 조사의 결과물입니다. 할인이 USB를 중앙 콘솔에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와 로그 파일들이 띄워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박 상사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할인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다. 박 상사는 장비 점검이 완벽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버에 남아있는 로그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 발생 3시간 전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해제되었고 특정 아이디로 접속하여 정비 데이터를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박 상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조작입니다. 징계를 피하려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할인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물론 박 상사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덮어쓰기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볼 때 데이터의 그림자는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삭제된 레이어 아래에 숨겨져 있던 원본 로그를 복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수정 전의 원본 데이터입니다. 화면에는 로프 고정 장치 마모 심각, 교체
요망이라는 원본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장내의 공기가 급변했다. 위원들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고 박 상사를 옹호하던 몇몇 간부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리는 멈추지 않고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훈련 당일 헬기 경납고 내부를 촬영한 저해상도의 CCTV 영상이었다. 박 상사는 모르고 있었겠지만 경납고 사각지대에는 보안 강화를 위해 지난달 새로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사고 장비에 손을 대는 누군가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두운 경납고에서 헬멧을 쓴 인물이 3번 로프 고리에 무언가를 바르고 나사를 헐겁게 푸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록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가 착용한 손목시계와 체격은 누가 봐도 박 상사였다. 박 상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목시계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모든 위원들의 시선은 그의 손목에 꽂혀 있었다. 하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닙니다. 아군의 생명을 담보로 지휘관을 음해하려 한 계획적인 살인 미수 행위입니다. 박 상사는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애썼다. 아, 아닙니다. 저건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영상이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할인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또 다른 폴더를 열었다. 박 상사의 동기가 궁금하시겠죠. 단순히 저에 대한 반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자료는 박 상사와 군수업체 지사 간의 지난 2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차명 계좌를 통해 오간 검은 돈의 흐름이 여기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수많은 계좌, 이체 내역과 금액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불량 부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 자금, 훈련용 소모품을 빼돌려 되판, 수익금 등 박 상사가 저지른 비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위원장은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 사건이 아니라 군 조직 전체를 뒤흔들 대형 비리 스캔들이었다. 박 상사의 혐의는 이제 징계 수준을 넘어 군사 법정 최고형을 다투게 될 상황으로 치달았다. 하리는 마지막으로 어젯밤 요정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그 여자 당황하는 꼴 좀 보자고 내가 아주 싹을 잘라버렸거든. 박 상사의 걸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신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그 추악한 목소리는 그가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구멍조차 완벽하게 막아버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박 상사를 노려보았다. 그는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쥐 신세가 되었다. 박 상사는 갑자기 이성을 잃고 할인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 뒤를 캤어?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즉시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눌러버렸다. 제압당한 채 발버둥치는 박 상사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하리는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그러나 뼛속까지 시리게 말했다. 박 상사, 당신이 실수한 건 딱 하나야.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것. 당신은 707을 건드렸고 나를 건드렸어.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 이제부터 똑똑히 알게 될 거야. 소란이 가라앉은 후 위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본위원회는 박도훈 상사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제출된 증거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즉시 군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이할인 소령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은 이 시간부로 철회한다. 할인은 깍듯이 경례를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이 없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질서의 회복일 뿐이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잡혀가는 박 상사를 응시했다. 하지만 하리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단순히 박 상사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군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자만심, 힘과 경험을 맹신하며 타인을 짓밟았던 그 오만함을 철저하게 부숴버려야 했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박 상사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하리는 위원장을 향해 정중하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위원장님, 박 상사의 처벌에 앞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하린을 쳐다보았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마당에 무엇을 더 제안하려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하린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상사는 평소 제가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의 그릇된 인식이 부대 기강을 해치는 주원인이었습니다. 저는 특전사 훈련 규정 제4조 2항 지휘관 자격 검증을 위한 쌍방 훈련을 발동하여 박 상사에게 진정한 군인의 자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장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지휘관 자격 검증 훈련은 과거 군 내부에 갈등이 있을 때 사용되던 구시대의 방식이었지만 규정상 폐지되지는 않은 조항이었다. 그것은 계급장을 떼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겨루는 1대1 대결을 의미했다. 위원장은 난색을 표했다. 이 소령,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박 상사는 이미 범죄자 신분이야. 하지만 하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실력에서 졌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려야 이 사건은 진정으로 종결됩니다. 헌병에게 붙잡혀 있던 박 상사는 하린의 제안을 듣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좋아, 아주 좋아. 감옥에 가더라도 내년 코를 납작하게 해줄 기회는 마다하지 않지. 어디 한번 붙어보자고. 실전이 뭔지 내 몸으로 직접 알려주마. 그는 자신이 격투와 생존 기술에서만큼은 하린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마지막 역전의 기회, 혹은 최소한 하린에게 치명상을 입힐 기회로 여겼다. 위원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하린의 결연한 태도와 박 상사의 도발적인 반응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다만 이것은 정식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안전통제관의 감독하에 실시한다. 장소는 시지구 산악훈련장, 시간은 오늘 밤 22시다. 결정이 내려지자 하린은 박 상사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오늘 밤 숲에서 보자.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본능이 너를 살려줄지 궁금하군. 회의실을 나오는 하린의 뒤로 박 상사의 욕설과 고함 소리가 멀어졌다. 하린은 복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났고 진짜 전장에서의 싸움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감각을 깨웠다. 박 상사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오늘 밤 숲의 주인은 오직 하린 한 사람뿐일 것이다. 그녀는 오늘 밤 그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영혼 깊이 새겨줄 작정이었다. 김중희가 복도 끝에서 달려와 하린에게 경례를 했다. 중대장님, 정말 대결을 하시려는 겁니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박 상사는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김중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린은 김중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 김중희. 짐승은 잃을 게 없을 때 가장 사납지만 동시에 가장 단순해지지. 나는 그 단순함을 이용할 거야. 장비 챙겨서 훈련장으로 이동 준비해. 하린은 무기고로 향하며 오늘 밤 사용할 장비들을 머릿속으로 구상했다. 실탄은 사용하지 않지만
페인트탄과 충격탄, 그리고 몇 가지 특수 전술 장비들이 필요했다. 그녀는 박 상사를 단순히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숲이라는 고립된 공간, 어둠,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함정들. 그 모든 것이 할인의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사물함을 열고 검은색 작전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은 이미 차가운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치장에 잠시 구금된 박 상사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동시에 할인과의 대결이라는 마지막 기회에 집착했다. 그 계집애만 죽여놓으면 돼. 어차피 끝난 인생, 길동무 하나는 데려가야지. 그는 이를 갈며 헌병이 가져다 준 식판을 발로 찼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할인을 잔인하게 짓밟는 상상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들어가게 될 숲이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 지구 산악 훈련장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숲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훈련장 입구에 설치된 거대한 투광 조명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비현실적인 무대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안전통제관과 소수의 참관인들은 통제실 모니터를 통해 이 기이한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오만함과 그에 맞서는 집행자의 분노가 충돌하는 심판의 장이었다. 박도훈 상사는 지급받은 K-레이 기관 단총을 거칠게 점검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록 살상용 실탄이 아닌 페인트탄이 장전되어 있었지만 근거리에서 맞으면 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을 주는 특수 훈련탄이었다. 그의 눈빛은 도끼 서린 뱀처럼 번들거리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오직 할인을 처참하게 쓰러뜨리고 자신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체격 조건과 완력이 할인보다 월등히 앞선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어둠과 숲이라는 변수조차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있었다. 반면 반대편에 서 있는 이할인 소령의 모습은 폭풍 속의 고목처럼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빗물이 헬멧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가리는 와중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호흡은 깊고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무기를 점검하는 대신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맡고 빗소리의 리듬을 읽으며 전장의 환경 그 자체와 동화되고 있었다. 그녀에게 박 상사는 더 이상 동료 군인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협이자 훈육이 필요한 짐승에 불과했다. 양측 준비 완료. 제한 시간은 없으며 한쪽이 항복하거나 기절하여 전투 불능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한다. 안전통제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시작을 알리는 붉은 신호탄이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 순간 박 상사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숲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다. 그는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여 할인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속전속결 전략을 선택한 것이었다. 박 상사가 요란하게 수풀을 헤치며 사라진 것과 달리 할인은 마치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듯 소리 없이 숲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뛰지 않았다. 대신 젖은 낙엽 위를 걷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는 특유의 보법으로 유령처럼 이동했다. 그녀는 박 상사의 거친 숨소리와 군화가 진흙을 밟는 소리를 레이더처럼 감지하며 그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우회 기동을 시작했다. 사냥꾼은 결코 먹잇감을 향해 직선으로 달리지 않는 법이었다. 숲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박 상사는 거대한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주변을 경계했다. 빗소리 때문에 청각 정보가 제한되자 그의 불안감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할인이 정면 승부를 피하고 숨어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녹색으로 빛나는 씨앗 속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고 그는 잔뜩 긴장하여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을 움찔거렸다. 어디 숨었어? 겁먹고 도망친 거냐? 이소령. 박 상사는 자신의 공포를 감추기 위해 허세 섞인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 침묵이 박 상사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숲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숲 전체가 그를 감시하는 거대한 눈동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이동을 시작했지만 발걸음은 처음에 비해 현저히 무거워져 있었다. 그때 박 상사의 삼시 방향 덤불에서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 상사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며 그곳을 향해 페인트탄을 난사했다. 잡았다. 타타타탕. 총성이 숲을 울렸고 페인트탄이 터지며 덤불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그가 다가가 확인한 것은 부러진 나뭇가지에 매달린 헬멧 끈뿐이었다. 할인이 그를 유인하기 위해 던져놓은 미끼였던 것이다. 박 상사의 얼굴이 낭패감으로 일그러지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탄창 관리 안 합니까? 실전이었다면 당신은 지금 위치가 노출되어 죽은 목숨입니다. 박 상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할인은 나무 위에 거꾸로 매달린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악령과도 같았. 박 상사가 총구를 들어 올리기도 전에 할인은 밧줄을 놓고 바닥으로 뛰어내리며 회전 발차기로 그의 총을 걷어찼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박 상사의 K1A가 어둠 속으로 날아갔다. 무기를 잃은 박 상사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있던 대검 훈련용 고무 재질을 뽑아들고 할인에게 달려들었다. 이 쥐새끼 같은 년이. 그는 온 힘을 실어 할인의 복부를 찔러 들어갔다. 하지만 할인은 그의 공격 궤적을 이미 읽고 있었다는 듯 상체를 살짝 비틀어 칼날을 피하고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의 악력은 가녀린 외모와는 달리 강철 족쇄처럼 단단했고 박 상사는 자신의 손목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이게 당신이 자랑하던 힘입니까? 단순하고 느리고 엉성하군요. 할인은 박 상사의 팔을 비틀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힌 박 상사는 치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흙탕물을 튀기며 다시 일어났지만 할인은 그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박 상사의 관절과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그를 유린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구타이자 교육에 가까웠다. 박 상사는 주먹을 휘둘러 보았지만 허공만 가를 뿐이었다. 할인은 그의 주먹을 가볍게 흘려보내며 로우킥으로 그의 허벅지를 강타했다. 근육이 파열되는 듯한 통증에 박 상사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단순한 장교가 아니라 살인 기술로 단련된 인간병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했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고 그 빈자리는 원초적인 공포심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왜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력은 형편없습니까? 당신이 무시하던 여군에게 제압당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할인은 넘어진 박 상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조소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에 젖어 더욱 서늘하게 빛났고 박 상사는 그 눈빛에서 자신의 처참한 패배를 읽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흙을 한 줌 쥐어 할인의 눈에 뿌리고는 그녀가 주춤하는 사이 잃어버린 총을 향해 네 발로 기어갔다. 비열하지만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할인은 눈을 비비지 않고 고개를 돌려 흙먼지를 피한 뒤 기어가는 박 상사의 등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끝까지 추하군요. 군인의 명예조차 버렸습니까?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를 따라갔다. 마치 사자가 상처 입은 먹잇감을 가지고 놀듯 그녀는 박 상사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더 깊은 절망을 안겨줄 생각이었다. 박 상사가 총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장전 손잡이를 당길 때까지 그녀는 기다려 주었다. 박 상사는 총을 겨누며 미친 듯이 웃어댔다. 하하, 죽어버려. 그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에서는 틱 하는 공이 치는 소리만 날 뿐 격발되지 않았다. 할인이 아까 총을 걷어찰 때 탄알집의 결합부를 미세하게 건드려 급탄 불량을 유도해 놓았던 것이다. 박 상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고장난 총을 흔들며 절규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리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박 상사의 코앞에 섰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빛났고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을 품고 있지 않은 듯했다. 당신에게 707의 이름은 과분합니다. 이제 진짜 교육을 시작하죠. 여기는 심판의 법정이 아니라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야생이니까요. 하리는 천천히 가죽 장갑을 고쳐 꼈다. 그 모습은 박 상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집행관의 의식처럼 보였다. 박 상사는 뒷걸음질 치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는 엉덩이로 기며 뒤로 물러났지만 등 뒤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깊은 계곡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중대장님. 그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할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번개가 치며 숲을 하얗게 밝혔다. 그 짧은 순간 드러난 할인의 그림자가 거대한 괴물처럼 박 상사를 덮치고 있었다. 거친 빗줄기가 시 지구 산악 훈련장의 흙바닥을 두들기며 박도훈 상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씻어내리고 있었다. 그는 절벽 끝에 몰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눈앞에 서 있는 이할인 소령의 실루엣은 번개가 칠 때마다 거대한 산처럼 그를 압도해왔다. 할인은 무기를 꺼내지도 않은 채 그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여유로운 태도가 박 상사에게는 더욱 끔찍한 공포로 다가왔다. 그것은 먹잇감이 도망칠 곳이 없음을 알고 있는 포식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잔혹한 침묵이었고 박 상사의 다리는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다. 박 상사는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주변에 굴러다니던 돌멩이를 집어들고 할인을 향해 던졌다. 하지만 할인은 고개만 살짝 까딱하여 날아오는 돌을 피했고 그 동작은 너무나 간결해서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박 상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뒤를 돌아 숲의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할인이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본능적으로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에 매달렸다. 젖은 나뭇가지들이 박 상사의 얼굴을 채찍처럼 후려쳤고 가시덤불이 군복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저 괴물 같은 여자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쌓아온 군 생활의 경험과 지식이 이 상황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이곳은 그가 알던 훈련장이 아니라 할인이 지배하는 그녀만의 사냥터였고 그는 그곳에 잘못 발을 들인 가련한 짐승에 불과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던 박 상사는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헐떡이는 숨을 죽였다. 빗소리가 숲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야간 투시경을 다시 착용하고 주변을 살폈다.
녹색으로 일렁이는 시야 속에는 흔들리는 나무들 뿐이었고 할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따돌렸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순간 그의 머리 위 나뭇가지에서 나무십 하나가 조용히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박 상사가 반사적으로 위를 쳐다보았을 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인은 소리 없이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박 상사의 등 뒤에 착지했다. 박 상사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려 주먹을 휘둘렀지만 할인은 그의 팔을 가볍게 쳐내며 관절기를 걸어 제압했다. 도망치는 솜씨는 제법이군요. 하지만 707 대원이라면 등을 보이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배웠을 텐데요. 할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갑게 그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할인은 박 상사의 팔을 비틀어 바위 벽으로 밀어붙였다. 우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 관절이 한 개까지 꺾였고 박 상사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다. 하지만 할인은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않고 슬며시 손을 놓아주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사냥놀이를 조금 더 즐기겠다는 잔인한 의도였다. 바닥에 쓰러진 박 상사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할인을 올려다 보았다. 그녀는 다시 도망칠 기회를 주고 있었다. 그 모멸감이 박 상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 미친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차라리 죽여. 박 상사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할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죽음은 너무 쉬운 도피처입니다. 박 상사, 당신은 오늘 밤 당신이 짓밟았던 대원들이 느꼈을 공포와 무력감을 뼛속까지 체험해야 합니다. 할인은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왔고 박 상사는 엉덩이로 뒷걸음질 치며 물러났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무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박 상사는 다시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도망쳤다. 이번에는 방향 감각조차 잃어버린 채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달렸다.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그의 몰골은 처참하게 변해갔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린 쥐, 꼴이 되었다는 사실에 비참함을 느꼈지만 멈추면 할인에게 잡힐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다. 숲은 미로처럼 끝이 없었고 어둠은 그를 집어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어느 순간 박 상사는 자신이 늪지대 근처에 와 있음을 깨달았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흙이 그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고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힘겹게 발을 빼내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 깊이 가라앉았다. 그때 늪 건너편 안개 속에서 할인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진흙에 발이 빠지지도 않는 듯 가볍게 수면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인간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무협지 속고수의 경공수를 연상케 했다. 박 상사,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늪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힘도 없으면서 남을 해하려 했으니 그 말로가 비참한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할인은 늪 가장자리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박 상사는 허리춤까지 차오른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제발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여기서 나가게만 해주면 다 자백할게.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애처롭게 들렸다. 할인은 주변에 있던 굵은 밧줄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박 상사가 밧줄을 잡으려는 순간 그녀는 밧줄을 획 잡아당겨 그를 희롱했다. 박 상사는 중심을 잃고 흙탕물을 들이켰다. 콜록거리며 고개를 든 박 상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자의 서러움이었다. 할인은 다시 밧줄을 던져주며 말했다. 잡으십시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의 목숨줄을 쥔 사람이 누구인지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박 상사는 죽기 살기로 밧줄을 붙잡고
늪에서 기어 나왔다. 온몸이 진흙범벅이 된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할인의 발치에 엎드렸다. 그는 이제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고 할인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할인은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명령했다. 일어납니다.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박 상사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하게 들렸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다. 하리는 박 상사를 끌고 다시 숲의 중앙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박 상사에게 끊임없이 신체적,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나 로우킥을 날리고 사라지거나 나무 뒤에서 돌을 던져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박 상사는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렸고 작은 바람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리는 그를 육체적으로 파괴하는 대신 그의 정신을 조각내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박 상사의 체력은 바닥났다. 그는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찧었고 고통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끙끙 앓았다. 그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할인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할인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나무 기둥에 거칠게 밀어붙였. 그리고는 품에서 훈련용 단검을 꺼내 그의 목에 갖다 대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목 피부에 닿자 박 상사는 숨을 멈췄다. 느껴집니까? 이 서늘한 감촉이.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타인의 생명입니다. 하리는 칼날을 조금 더 깊게 눌렀다. 박 상사는 오줌을 지릴 정도로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는 아이처럼 울먹이며 빌었다. 하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당신은 군인이 아닙니다. 제복 입은 양아치일 뿐이죠. 오늘 밤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인간이 되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하리는 칼을 거두고 박 상사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박 상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헛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하리는 그런 그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다. 이미 그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고 그녀가 원했던 교육은 충분히 달성되었다. 그녀는 젖은 장갑을 벗어 털어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리는 무전기를 꺼내 통제실에 연락했다. 상황 종료. 대상자 확보 완료. 의료팀과 헌병대 대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안정적이었다. 잠시 후 멀리서 구조팀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리는 나무에 기대어 앉아있는 박 상사를 뒤로하고 천천히 숲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고독했지만 강인해 보였고 숲의 어둠조차 그녀를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듯했다. 구조팀이 도착했을 때 박 상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나무를 끌어안고 있었다. 의무병이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그는 발작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저 여자, 저 악마가 오고 있어.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헛것을 보고 있는 듯했다. 헌병들은 그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강제로 들것에 실었다. 한때 부대를 호령하던 거만한 상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패잔병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리는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박 상사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김중희가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대장님. 괜찮으십니까? 김중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린을 살폈다.
하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괜찮아. 다만 누군가의 인생을 부수어버리는 일은 아무리 정당한 명분이 있어도 유쾌하지는 않군. 그녀의 말에는 승자의 기쁨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던 지휘관의 고뇌가 담겨 있었다. 박 상사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어. 어둠 속에 있어. 의료진은 그에게 진정제를 투여해야만 했다. 그의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만 오늘 밤 그의 영혼에 새겨진 공포의 낙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어두운 밤이 되면 할인의 환영에 시달리게 될 터였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가장 가혹하고도 적절한 형벌이었다. 날이 완전히 밝았다. 비구름은 물러가고 맑은 햇살이 훈련장을 비추었다. 하리는 젖은 군복을 입은 채 연병장에 섰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707 부대 내에 존재하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하리는 헌병대 차량이 부대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뒤돌아섰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남겨진 대원들을 다독이고 흔들린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707의 명예는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고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녀 자신이 그 증명의 가장 선두에 설 것임을. 그녀의 발걸음은 관사를 향해 단호하게 이어졌다. 군사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피고인석에 앉은 박도훈 상사의 모습은 한 달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그는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퀭한 눈동자는 허공을 배회하며 초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관이 그의 여죄를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야유가 터져나왔지만 박 상사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멍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미 영혼이 파괴된 상태였으며 법정에서의 판결보다 밤마다 찾아오는 할인의 환영이 더 무서운 형벌처럼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박 상사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조차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박도훈은 군수품 횡령, 작전 장비, 고의 파손, 상관 모욕 및 항명 등 다수의 중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특히 아군의 생명을 담보로 개인의 영달을 꾀한 행위는 군인으로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이다. 재판장이 징역 15년과 불명예의 제대를 선고하자 박 상사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옥이라는 격리된 공간이 할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도피처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박 상사가 수감된 이후 707 특수임무단 내부에는 거대한 숙청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할인은 헌병대와 합동수사팀을 꾸려 박 상사와 결탁했던 부패 세력들을 뿌리째 뽑아내기 시작했다. 장비 보급을 담당하던 행정관들부터 박 상사의 사주를 받고 허위 진술을 했던 하사관들까지 그 누구도 할인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부대는 연일 징계위원회와 수사로 시끄러웠지만 대원들은 이것이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치유의 과정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고 부대가 안정을 되찾을 무렵 할인은 전 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단상에선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대원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의구심과 반항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절대적인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할인이 입을 열자
연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명실상부한 707의 지배자가 되어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다. 동료를 잃었고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으며 부대의 명예는 실추되었다. 할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훈련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기억하라.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새살은 돋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썩은 뿌리를 잘라냈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앞으로 내 지휘하의 불신이나 태만은 용납하지 않는다. 오직 실력과 결과로만 말하도록.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포와도 같았다. 훈련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하리는 대원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지만 그 누구도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다. 할인 자신이 가장 무거운 군장을 메고 선두에서 달렸고 가장 위험한 시범을 직접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로 지시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였다. 대원들은 땀과 흙먼지 속에서 뒹굴며 할인의 뒤를 따랐고 그 과정에서 박 상사가 심어놓았던 파벌 의식과 불신은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갔다. 707 부대는 다시금 하나의 단단한 강철 덩어리로 재련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로프 사고의 당사자였던 신입 하사가 할인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이며 머뭇거렸다. 중대장님,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중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할인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감사는 필요 없다. 나는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다만 그날의 공포를 잊지 말고 더 철저하게 장비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할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느낀 하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대장님께 부끄럽지 않은 대원이 되겠습니다. 하사가 나간 뒤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바로 이런 대원들의 생명과 그들의 미래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녀는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베레모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그녀가 초임 장교 시절부터 써왔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부적 같은 물건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707 특수임무단은 또다시 국제 대테러 연합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번 훈련 장소는 설산이었고 조건은 지난번보다 훨씬 가혹했다. 하지만 헬기에서 대기하는 대원들의 표정에는 긴장감보다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들은 할인이라는 절대적인 지휘관을 신뢰하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가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인은 팀원들의 장비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며 작전 개시 신호를 기다렸다. 외국군 옵서버들 사이에서는 이미 할인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얼음 마녀, 전장의 발키리 등 그녀를 지칭하는 별명들은 다양했지만 모두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과 카리스마를 찬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한 미군 장교가 한국군 연락 장교에게 물었다. 저 작은 체구의 여성이 그 전설적인 지휘관입니까? 소문으로는 혼자서 반란 주동자를 숲속에서 제압했다고 하던데요. 연락 장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녀는 우리 군의 자랑이자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 같은 존재죠. 작전이 시작되자 할인과 대원들은 눈보라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통제된 늑대무리처럼 빠르고 은밀했다. 할인은 선두에서 수신호로 방향을 지시했고 대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의 명령을 수행했다. 가상의 적들은 그들의 침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작전은 기록적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종료 버저가 울리자 통제실에서는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였다. 훈련이 끝나고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김중희가 할인을 보며 웃었다. 중대장님, 이번 기록은 깨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 점수입니다. 대원들도 헬멧을 벗고 환호성을 질렀다. 할인은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비로소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왔던 것이다. 부정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실력과 정의로움으로 쟁취한 이 승리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명예였다. 할인은 헬기 창밖으로 펼쳐진 설경을 내려다보았다. 하얗게 덮인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힘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그리고 그 힘이 올바른 곳에 쓰일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박 상사는 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썼기에 파멸했지만 할인은 그 힘을 동료와 국가를 위해 썼기에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사명감이 타오르고 있었다. 부대에 복귀한 할인은 늦은 밤까지 작전 보고서를 작성했다. 집무실의 불빛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박 상사 사건을 겪으며 한층 더 성숙해졌고 인간의 나약함과 잔혹함,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을 동시에 목격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할 것이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707의 지휘관이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이기 때문이었다. 몇 년 후 특전사령부 훈련교장, 교관이 된 할인은 신입대원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중령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특수전 요원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인가? 그녀의 질문에 한 대원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최첨단 소총과 강인한 체력입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다. 틀렸다. 너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옆에 있는 전우, 그리고 그 전우를 지키겠다는 올바른 신념이다. 그것이 없다면 너희는 그저 살인 기술을 배운 깡패에 불과하다. 신입 대원들은 할인의 말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그들은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박 상사 사건을 알고 있었고 눈앞에 있는 교관이 바로 그 전설의 주인공임을 알고 있었다. 할인은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두려움과 열정이 공존하는 그 눈빛들을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들을 진정한 군인으로 키워내는 것이 자신의 남은 사명이라고. 바람이 불어와 할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훈련장 너머의 푸른 하늘을 응시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707의 명예는 더욱 드높아졌다. 정의는 때로는 더디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할인, 그녀의 이름은 이제 707 특수임무단의 역사 그 자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